아들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나는 하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과 함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을 텐데 이제 그런 여유는 사치가 됐다. 나는 서둘러 이불을 개고 작은 방을 정리했다. 아들 부부집 구석에 마련된 이 좁은 공간은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았다. 한때는 넓은 거실에서 손주들과 웃으며 지낼 꿈을 꿨는데 현실은 달랐다. 어머니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문 너머로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날카롭고 차가운 톤. 처음엔 그저 바쁜 직장인의 서두름이려니 했는데 이젠 안다. 저건 나를 향한 불편함이다. 일어났어. 지금 나간다. 나는 허겁지겁 옷을 갈아입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 서 있던 지은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침은 차려놨으니까 빨리 드세요. 전 출근해야 해서요. 알았어. 그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내가 아침상을 차리면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마저 사라졌다. 식탁에 앉으니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어제 내가 만든 것들이다. 지은은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만 주말에도 휴가 때도 부엌에 들어오는 걸 본 적이 없다. 할머니. 현관 쪽에서 6살 손주 민준이가 뛰어나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와봐. 안 돼요. 지은이 민준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다. 민준아, 엄마랑 가야지. 할머니는 바쁘셔. 바쁘지 않아, 지은아. 잠깐 안아주면.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민준이 유치원 늦어요. 그리고 너무 할머니한테만 붙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 혼란스러워한다고요. 애한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무슨 혼란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아들 도윤이가 중간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으니까. 지은은 민준이를 안고 현관문을 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점심때쯤 도윤이가 전화를 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지은이가 아침에 좀 그랬다면서요? 아니야, 바빠서 그랬겠지.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이 들렸다. 엄마, 좀만 이해해주세요. 지은이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알아, 도윤아. 그리고 엄마가 민준이를 너무 자주 챙기시면 지은이가 좀 그렇대요. 자기가 엄마 노릇 못하는 것 같다고. 내가 뭘 잘못했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거리를 두시면 안 될까요? 우리 셋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셋? 나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떠난 뒤 홀로 지내는 게 외로워서 아들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외로움은 그때보다 더 깊었다. 혼자 사는 집에선 그래도 내 공간이 있었다. 내 시간이 있었다. 여기선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저녁 무렵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민준이를 위한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 지은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식탁은 이미 완벽하게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이거 다 만드셨어요? 응, 도윤이랑 민준이 좋아하는 거 해봤어. 지은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식탁에 앉았다. 한 입 떠먹더니 표정이 굳었다. 너무 짜네요. 그래? 미안해. 다음엔 간 좀 줄일게. 요즘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요. 어머니 음식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지난 한 달간 내가 만든 음식에 그녀가 제대로 숟가락을 댄 적이 몇 번이나 됐던가? 그럼 뭘 해주면 좋을까? 아니요, 안 해주셔도 돼요. 전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요. 도윤이가 들어왔다. 그는 식탁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와, 엄마 음식이다. 오랜만이네요. 많이 먹어. 도윤이는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지은아. 도윤이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엄마. 지은이 기분 상한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니? 그게 지은이가 요리 못하는 걸 좀 신경 쓰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잘하시니까 더. 그럼 내가 요리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도윤이는 말을 흐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답은 뻔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은이 부엌에 나왔다. 어머니. 응.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가서 쉬세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아니었다. 이 부엌은 내 영역이니 나가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느껴졌다. 그래, 알았어. 나는 설거지를 멈추고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밤늦게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재산 목록, 건물 2채, 예금 통장, 주식 계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자산을 불렸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부부였지만 사실 우린 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린 그 돈을 쓰지 않았다. 아들 부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근검절약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 꼴이라니. 서류를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 재산은 절대 저 며느리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대신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은지. 내가 10년 넘게 후원하고 돌봐준 고아원 아이.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묵묵히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 아이.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날 아꼈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했잖아.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날 밤 이후 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었는데 남편과 함께 봤던 프로그램이라 괜히 눈길이 갔다. 어머니. 지은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혹시 오늘 집에 계실 거예요? 응, 특별히 나갈 데가 없어서. 그럼. 제 친구들이 오후에 잠깐 놀러 오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내가? 아니, 친구들이요. 어머니 계시면 좀 격식 차려야 하잖아요.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그럼 내가 방에 있을게. 방에도 소리가 들릴 텐데. 차라리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날씨도 좋고.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집에서 나가라는 것. 알았어. 나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3월의 바람은 아직 차갑했다. 갈 곳도 없이 아파트 단지를 빙빙 돌았다.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다. 친구들은 이미 간 모양이었다. 다녀왔어. 거실에는 지은과 도윤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나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앉으세요. 도윤이가 말했다. 나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다. 무슨 일이야?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친구들이 왔을 때 좀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친구들이 그러는데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요즘 시대에는 흔하지 않다고. 그리고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하다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쫓아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좀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근처에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더 편하실 거고 저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요. 숨통이 트인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들에게는 질식할 것처럼 답답하다는 뜻이었다. 도윤아.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그렇게 불편하니?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네 엄마가 내 집에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어머니만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제 집에서 편하게 못 쉬고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매일 부엌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하시고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이미 다 해놓으시고 민준이한테도 계속 간섭하시고 그게 간섭이야? 손주 돌보는 게?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지은의 눈에는 나를 향한 거부감이 가득했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일단 생각해보세요. 원룸 구하는데 돈은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해볼게.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은지를 만나기로 했다. 은지는 시청 근처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맞춰 복지관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어머니.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그간 쌓였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은지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커피를 앞에 두고 나는 그간의 일을 털어놨다.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무기력함, 손주와의 단절. 그리고 어제 들었던 그 말까지. 은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은지야, 나.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거 없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어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은지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말해봐. 도윤 오빠네는 어머니를 가족으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얹혀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은지의 말이 맞았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 마음 편한 곳으로 가세요. 굳이 저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도윤 오빠는 이미 선택했어요. 아내 편을요. 어머니가 거기 계셔봤자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은지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은지야,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니?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였잖아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고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주셨죠. 생일마다 케이크 사주시고 명절 때마다 용돈 주시고 그건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 덕분에 사람 구실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뭐든지요. 나 혼자 살 집 좀 찾아줄 수 있겠니? 아들네 집은 이제 못 있겠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응. 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게 얼마만인지.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시간이었다. 거실에는 지은과 도윤이, 민준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은이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감시에 가까운 뉘앙스가 있었다. 친구 만났어. 늦게까지 계셨네요. 걱정했잖아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미안해.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민준이를 봤다. 할머니. 민준이가 내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다. 민준아, 저녁 맛있게 먹어.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민준아. 지은이 아이를 제지했다. 할머니는 피곤하셔. 방에서 쉬셔야지. 싫어. 할머니랑 같이. 민준아.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준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 은지 말이 맞아. 나는 여기서 가족이 아니야.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그리고 내 재산은 날 진심으로 아껴준 은지에게 물려주겠다고.
서랍에서 남편과 함께 작성한 유언장 초안을 꺼냈다. 거기엔 이미 적혀 있었다. 재산 전부를 은지에게. 남편도 알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를. 나는 그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할게. 혈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차갑지만 또렷한 빛.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를 소중히 여겨준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일주일 후 은지가 연락을 해왔다. 어머니, 괜찮은 집 찾았어. 조용한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그래, 고마워 은지야. 나는 은지와 함께 그 집을 보러 갔다.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다. 작지만 아늑했고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었다. 여기 좋네. 그쵸? 관리비도 저렴하고 주변에 공원도 있어요. 우리는 집주인과 계약을 진행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데 은지가 지갑을 꺼냈다. 은지야, 괜찮아. 내가 낼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은지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돈은 내가 있어. 하지만 어머니. 걱정 마. 엄마한테 돈 있어. 나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계약금을 냈다.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니, 그 통장. 나중에 얘기해 줄게.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도윤 오빠는 아세요? 어머니가 이사 가신다는 거? 아직 말 안 했어. 말씀드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곧 말할 거야. 근데 은지야. 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카페 갈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지야, 이거 봐. 은지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다. 어머니, 이게. 응. 내 재산 목록이야. 서류에는 2채의 건물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주식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다. 강남의 소형 빌딩 1채, 부천의 상가 건물 1채. 그리고 예금이 몇 억 있어.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있으셨어요? 너희 아버지랑 평생 모은 거야. 우린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았지만 젊었을 때 작은 땅 하나 샀던 게 나중에 건물이 됐고 그걸로 또 투자를 했지. 그럼 도윤 오빠는요? 몰라. 일부러 안 알려줬어. 왜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남편이랑 약속했거든. 이 재산은 우릴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한테 주자고. 은지야, 우리 부부는 늘 걱정했어. 아들이 이 돈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가 재산 때문에 친절한 척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숨기신 거예요? 응. 그리고 지켜본 거지. 누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지.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은지야, 난 이미 결정했어. 이 재산 전부를 너한테 줄 거야. 안 돼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럴 자격이 없어요. 도윤 오빠가 어머니 친아들인데. 친아들이 뭐가 중요해. 날 가족으로 안 봤는데. 하지만 은지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달려왔고 외로울 때 전화해줬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 줬어. 혈육인 도윤이보다 네가 더 많이 날 찾아왔단다. 그건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니야. 너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아꼈어. 나는 그게 느껴졌어. 은지가 흐느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받아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카페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시간이었다. 거실에는 지은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일 좀 봤어.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의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그나저나 어머니. 지은이 TV를 끄고 나를 봤다. 원룸 얘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응, 생각해 봤어. 그럼 언제쯤 알아보실 건가요? 제가 부동산 연락처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미 구했어. 지은의 표정이 환해졌다. 정말요? 어디요? 멀지 않아. 여기서 버스로 30분 정도.
아, 다행이다. 그럼 언제 이사 가세요? 다음 주쯤. 좋네요. 제가 이사 도와드릴게요.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드디어 나간다는 안도감만 가득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다. 엄마, 계셨어요? 응. 엄마, 저녁 드셨어요? 제가 치킨 사왔는데. 도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는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도윤과 지은이 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뭔데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요? 응. 집도 구했어. 어머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은이 끼어들었다. 서로 공간 좀 있는 게 좋죠. 그래도 가까운 데 계시니까 자주 뵐 수 있고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도윤아. 네, 엄마. 너 괜찮니?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다. 어쩌면 그도 알고 있는지 모른다. 자기가 뭘 잃고 있는지. 도윤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너 언제부터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니? 엄마.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왜 내 아내가 날 내쫓으려 할 때 말 한마디 안 했어? 그게. 왜 민준이가 날 찾을 때 막았어? 엄마, 그건 지은이가. 지은이가 뭐? 내 아내니까 엄마보다 중요하다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너 엄마 사랑하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떨었다. 됐어. 대답 안 해도 알겠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할 거야. 그날 트럭 한 대면 충분할 거야. 어머니. 지은이 불렀다. 짐 싸실 때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밖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우리 이러는 거 맞아? 왜? 어머니가 원하신 거잖아. 하지만 당신도 편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안 계시면 더 좋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재산 도윤이한테 안 주기로 한 거.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랍을 열고 유언장을 다시 꺼냈다. 남편과 함께 공증까지 받아둔 서류. 본인의 전 재산을 양녀 김은지에게 상속함. 이 서류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도윤도 지은도. 그들은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만 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깊숙이 숨겼다.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이 집에서의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한 달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후회하게 될 것이다. 진짜 가족이 누구였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가 잘할 수 있게.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이사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짐은 거의 다 쌌고 은지가 도와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사 이틀 전 이상한 일이 생겼다.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도윤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겨우 핸드폰을 집어들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새벽에 왜? 도윤아. 엄마. 이상해. 엄마. 엄마. 정신이 흐릿해졌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은지였다.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지야. 내가. 심장에 이상이 생기셨대요. 협심증이래요.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이는 복도에 있어요. 지은 씨랑 같이. 간호사가 들어와 내 상태를 체크했다.
의사가 와서 설명했다. 많이 놀라셨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의사가 나간 뒤 도윤과 지은이 들어왔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응, 괜찮아.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지은이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달랐다. 제가 물도 떠올게요. 목 마르시죠? 응. 지은은 정말로 물을 떠왔다. 그리고 내 등을 토닥이며 물을 먹였다. 천천히 드세요. 이게 진짜 지은이 맞나? 한 달 내내 나를 천대하던 그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이사는 미뤄야 할 것 같아요.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서 요양하세요. 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당분간 같이 계셔야죠.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요. 건강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가 돌봐드려야죠. 나는 은지를 봤다. 은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몸 상태 보고 결정하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다.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병문안을 왔다. 과일을 깎아주고 베개를 괴어주고 담요를 덮어줬다. 어머니 편찮으세요? 간호사 불러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발 저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그녀는 정말로 내 발을 주물러 줬다. 한 달 전 내가 거실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던 그 며느리가 어느 날 밤 은지가 늦게 병문안을 왔다. 지은이 간 직후였다. 어머니. 응, 은지야. 조심하세요. 뭐가? 지은 씨요. 뭔가 이상해요. 나도 느꼈어. 은지가 의자를 당겨 앉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 혹시 어머니 재산 얘기 도윤 오빠한테 하셨어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왜 저러는 걸까요? 우리는 침묵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지은의 태도 변화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걸. 은지야. 네, 어머니. 내가 퇴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은 씨가 어머니를 붙잡을 거예요. 절대 이사 못 가게 할 거예요. 왜? 뭔가 기대하는 게 있는 거겠죠. 어머니한테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죽으면 뭔가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들은 몰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갈지. 은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알아. 하지만 은지야. 네. 나 곧 퇴원할 거야.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이사 갈 거야. 하지만 지은 씨가.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퇴원 날 도윤과 지은이 함께 왔다. 어머니, 짐은 제가 챙겨뒀어요. 집에 가시면 편히 쉬세요. 지은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다. 고마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이 계속 말을 걸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모시겠어요. 식사도 제가 차려드리고 약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지은아. 네, 어머니. 나 여전히 이사 갈 거야. 차 안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하지만 건강 상태가. 괜찮아. 의사도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했어.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가시려고 하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지은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너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나보고 눈치 없다고 민폐라고 했잖아. 그러더니 내가 쓰러지니까 갑자기 착해졌네. 어머니. 그건. 솔직히 말해봐. 뭘 기대하는 거야?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들켰다고. 집에 도착했다. 방에 들어가니 짐이 그대로 있었다. 이사갈 준비를 하던 그 상태 그대로. 어머니, 짐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
나중에 할게. 하지만 지은아, 나 좀 쉬고 싶어. 나가줄래? 지은은 마지못해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침대에 앉았다. 핸드폰을 꺼내 은지에게 전화했다. 은지야, 나 퇴원했어.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은지야, 이사 날짜 다시 잡자. 네. 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 가능하지?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여기 있으면 안 괜찮아질 것 같아. 은지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고마워, 은지야.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다. 유언장이 그대로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곧 끝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지은이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녀를 봤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편했어요. 제 공간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서.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했다는 걸.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 며느리처럼 모실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 눈물 뒤에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숨어 있다는 걸. 지은아. 네, 어머니. 고마워. 하지만 내 결심은 안 바뀌어. 어머니. 나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그게 나한테도 너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말 안 되나요? 응. 안 돼.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어왔다. 남편이 대답 같았다.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졌다. 드디어 이사날이 왔다. 토요일 아침 은지가 일찍 도착했다. 이사 짐센터 기사님들도 함께 왔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다 됐어. 거실로 나가니 도윤과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 다 어두운 표정이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응. 하지만 건강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일상생활 괜찮다고 했어. 걱정 마. 지은이 일어났다. 어머니, 정말 마음 안 바뀌세요? 응.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저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지은아, 고마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기사님들이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큰 가방 몇 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다. 할머니. 민준이가 방에서 뛰어나왔다. 할머니 어디가? 민준아. 나는 무릎을 꿇고 손주를 안았다. 할머니 다른 집으로 가. 싫어. 할머니 여기 있어. 민준아, 할머니 가까운 데 살아. 자주 보러 올게. 정말? 응, 약속해. 민준이가 내 목을 꼭 안았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다. 민준아, 할머니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할머니. 짐을 다 싣고 나는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도윤이 불렀다. 엄마. 응. 죄송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가 못났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하는데. 도윤아. 엄마, 저 정말 괜찮아. 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내 가정 지키면 돼. 그걸로 충분해. 엄마. 잘 살아, 도윤아. 민준이 잘 키우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새 집에 도착했다. 작지만 아늑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 깨끗한 부엌, 아담한 방. 어머니, 여기 좋네요. 은지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치? 마음에 들어. 제가 커튼이랑 이불 새로 사왔어요. 나중에 같이 펼쳐요. 고마워, 은지야.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저녁이 됐다. 은지가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사왔다. 어머니 드세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은지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아들 집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내일 변호사님 오신대. 은지가 젓가락을 멈췄다. 변호사님요? 응. 상속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 어머니, 그런 건 천천히 하세요. 아직 건강도.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내일 너도 같이 있어줘. 네, 어머니.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변호사가 왔다. 그리고 내가 전화로 부른 도윤과 지은도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변호사 박 선생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서류를 펼쳤다. 고 정숙 씨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배우자이신 고인과 함께 공증을 받으셨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지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유언장에 따르면 박 선생님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강남구 소재 빌딩 1동, 부천시 소재 상가 건물 1동, 그리고 예금 및 주식 자산 전부를. 잠깐만요. 지은이 소리쳤다. 빌딩이요? 어머니가 빌딩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상가 건물 예금 약 8억 원, 주식 자산 약 3억 원입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도윤의 입이 벌어졌다. 지은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이게 무슨. 계속하세요, 선생님.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기 재산 전부를 양녀 김은지에게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요. 도윤 씨는 친아들인데? 지은아. 도윤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지은은 막무가내였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 몇 년이나 시집살이 했어요. 그런데 고아원 출신한테 전부 주신다고요? 지은 씨. 내가 조용히 말했다. 너 시집살이 했어? 언제? 내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 동안 넌 날 어떻게 대했지? 그건 하녀처럼 부렸고 손주한테 가지 말라고 했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잖아. 지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래도 재산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어쩔 건데. 잘해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숨긴 거야. 누가 날 돈 때문에 대하는지, 누가 날 진심으로 아끼는지 보고 싶었어. 나는 은지를 봤다. 은지는 내가 가난한 줄 알았어. 그래도 날 찾아왔고 아플 때 간호해줬고 외로울 때 전화해줬어. 어머니.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반면에 너희는. 나는 도윤과 지은을 봤다. 내가 돈 없는 늙은이일 때는 눈치 줬지. 그러다 내가 쓰러지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도윤아.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넌 선택했어. 아내를 택했지. 엄마는 안 택했어. 엄마,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줄지. 지은이 바들바들 떨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유류분 청구할 거예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다. 유언자께서 생전에 충분히 자력으로 생활하셨고 상속 재산은 부부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게다가 배우자와 함께 작성한 공동 유언이기에 법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도 유류분 청구하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은이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10년이 넘게. 10년? 나는 코웃음을 쳤다. 너 도윤이랑 결혼한 지 7년 됐어. 거짓말까지 하네. 그리고 그 7년 중에서 시어머니랑 같이 산 건 고작 한 달이야. 그것도 날 하녀처럼 부리면서.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도윤아. 네.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엄마. 하지만 재산은 다른 문제야. 난 날 사랑해준 사람한테 주고 싶었어. 도윤이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이해 있으시면 법적으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지은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들어가 보세요. 할 말은 다 했어. 도윤이 일어났다. 지은도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현관에서 도윤이 돌아봤다. 엄마,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가정 잘 지켜.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네. 그리고 도윤아. 네, 엄마. 민준이한테는 잘해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나와 은지 그리고 박 변호사만 남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떠나고 나와 은지만 남았다. 어머니. 은지가 흐느꼈다. 전 이럴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어. 나는 은지를 안았다. 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날 사랑해줬어. 그게 가장 큰 자격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와 은지는 시골로 내려왔다. 조용한 마을, 작은 집, 예쁜 꽃밭.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치? 여기서 여생을 보낼 거야. 우리는 집 앞 마당에 꽃을 심었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어머니. 응. 행복하세요? 나는 웃었다. 응. 지금이 가장 행복해. 은지도 웃었다. 저도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여보, 우리 잘했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았다. 이제야 진짜 가족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났다. 도윤에게서 가끔 전화가 온다. 민준이 안부를 묻는다. 나는 그때마다 따뜻하게 대답해준다. 지은과는 연락이 없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다. 은지는 나와 함께 이 작은 마을에서 산다. 그녀는 근처 복지관에서 일하고 나는 집에서 꽃을 가꾼다. 가끔 은지가 묻는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전혀. 이게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 내 곁에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이 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감사합니다.